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이크 세팅을 잘 할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이런 반송 장비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제 영상들을 쭉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돌아보다 보니까 말하고 잠깐 끊기는 사이에 뒤에 쉿 하는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이걸 잡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세팅도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뭐 하는데 노이즈 잡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들어가는데 이번 영상 찍기 전에도 좀 테스트를 했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해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에도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에 할 거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저희가 이제 전선용 동력 전달 장치 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V벨트의 기아공차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설계적 개념 그리고 이제 기구적 개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적 개념하고 V벨트 풀리는 측정자도 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측정자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영상에 했던 거는 그거죠. 주물 원형. V벨트가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게 그냥 가공 V벨트가 아니라 주물을 한 다음에 가공하는 주물형 이제 V벨트 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소재인 주물 원형이 필요해서 주물 원형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주물 쪽으로 갈 게 아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필요 없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어쨌든 주물 원형 설계하는 기반에 의해서 원소재를 만들었죠. 이제 원소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가공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가공에서 어떤 이제 가공 장비 즉 방식에 따라서 어떤 한계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아공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가공 작업자 기준의 이제 기아공차는 우리가 일반적인 도면에서의 정답으로 채택되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답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제 가공을 이해하는 단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선형 기능사에 답만 알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그냥 건너뛰세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늘상 얘기를 하지만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가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가공 실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실습을 해보면 더 몸에 팍 느껴져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새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많은 대학교가 이제 기계과라든가 기계설계과에서 가공 실습을 하지 않는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이제 저는 전문대 나왔는데 전문대를 나온 저도 가공 실습을 했었는데 요새는 4년제를 나와도 가공 실습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만 치중하고 실무적인 거는 너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대학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대학 교수님하고 제가 교수님들을 만날 일이 좀 많거든요. 업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알려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거의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했었는데 왜 지금 못한다고 그러냐. 너무 이론적인 것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뭐 역학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데 그것도 하면서 이런 실무적인 것도 해야 되거든요. 요새 대학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게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요새 도면 잘 그리는 신입사원들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아예 대학 교육과정 자체로 안 가르치다. 또 사설이 늘어나고 있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이제 주물 원형 만들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공 단계를 밟아 가야겠죠. 일단은 주물 원형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V홈 쪽에 이제 주물을 아예 이제 가공 안 하는 거. 이 주물 단가가 좀 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V홈을 좀 가공하는 거, 이거는 가공 단가가 싸집니다. 이거에 대한 경계는 뭐 저번 시간에 어떤 땐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어떤 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거를 하나씩 복사를 하죠.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이제 가공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얘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주물 원형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공 적용하는 방식, 이제 선반이냐 밀링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얘는 선반에서 할 확률이 높죠. 예, 선반에서 확률이 높고,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V벨트 풀리 가공 영상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줌으로 시작을 해서 가공하는 V벨트 플리가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없는 것 같던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주물이든 뭐든 상관은 없겠죠. 근데 선반이 아닌 곳에서 V벨트 플리를 가공하는 경우는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디를 잡고 어디를 먼저 가공을 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는 구멍, 이 구멍을 먼저 잡는 거예요. 구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외경을 가공을 합니다. 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경을 먼저 잡고 가장 큰 외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구멍을 가공합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 없느냐? 자 이제 내경 구멍의 직경을 보면 9.2입니다. 9.2면 상당히 작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센티미터 개념으로 하면 1cm도 안 되는 구멍이에요. 1cm도 안 되는 구멍에 이제 내경척, 내경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경척이 그렇게 작게 물론 억지로 이제 그런 척을 만든다라고 하면 못 만들 건 없어요. 가능은 해요. 좀 몇에 들어가는 내경척을 만들겠다라고 만들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스페셜한 척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거는 당연히 비용 상승을 할 테고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9.2를 가공을 하려면 저기다 내경척을 쓰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9.2를 잡겠다라고 하면 9.2파이에 낄 수 있는 샤프트 축으로 이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하고 요 V벨트하고 서로 이제 미끄러짐이 발생 안 하게 이제 억제해주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키움이 가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어디서 측면에서 꽉 물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가능은 하긴 한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경 쪽을 먼저 물어주고 외경을 가공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안 좋은 판단이죠.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세상에 하면 다 되지 안 되는 건 없다. 거의 그렇죠. 9.2에다 억지로 내경척을 만들어서 밀어 넣으려고 그러면 밀어 넣을 수 있고요. 내경을 물어주고 얘를 안 돌게 하는 방법으로 억지로 강구를 한다면 강구를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한데 그런 노력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외경을 먼저 잡고 내경을 가공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얘는 처음에는 외경을 먼저 잡을 겁니다. 외경.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몇 미리를 물어주든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가공 작업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죠? 물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물어줄 거예요. 이게 이제 쪼라는 게 제가 말했듯이 3쪼 2쪼는 없어요. 2쪼는 없고 3쪼 아니면 4쪼 아니면 뭐 5쪼 아니면 6쪼 뭐 이렇게 6개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4쪼를 많이 쓰겠죠. 4쪼 왜냐면 X축 Y축으로 이제 좌표를 움직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센터링을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단동척이 있고 연동척이 있다 아니면 이제 단동 연동 모두 다 되는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척이 있어요. 락기구로 연동을 걸어주고 락을 풀어서 연동을 풀어가지고 단동척처럼 동작하고 이제 그런 척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동척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개별 이빨 4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물어주고 나서 뭐요 게이지를 딱 대겠죠. 표면에다가 게이지를 딱 댄 다음에 주축의 락을 모터의 락을 풀고 사람이 손으로 주축을 돌려요. 손으로 주축을 이렇게 딱 돌리면서 이 게이지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을 읽을 거죠. 요거 읽고 그다음에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소가 되도록 거의 움직임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없을 정도까지 센터링을 맞추겠죠. 그 과정을 이제 해준다. 항상 선반 작업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처음에 물어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외경이 가지고 있는 원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이제 이쪽에서 이거 잘못 눌렀어요. 이쪽에서 드릴이 들어오겠죠. 드릴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는데 지금 9.2예요. 그러면 처음에 드릴은 얼마짜리가 들어올까? 아마 10파이짜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건 뭐 가공 작업자에 의한 판단이긴 한데 아마 10파이짜리 드릴로 한번 쓱 밀어줄 거다. 이게 드릴이고 DR 드릴 작업으로 이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종 가는 건 이제 12파이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11파이까지는 뭐래요? 황사. 이때 사용하는 툴은 뭐예요? 보링 툴입니다. 보링 툴로 11파이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12파이까지는 정삭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 11파이까지 드릴링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드릴링으로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파이 정삭을 한다. 네, 이제 별도의 이제 황삭 과정은 빼고 황삭을 드릴링으로 대신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작업자의 선택이겠죠. 어쨌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얼마? 12파이까지. 12파이까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2파이에 뭐? 공차가 있죠? H7까지 맞춰야 됩니다. 보링을 하면서 H7까지 공차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도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기 외경을 일단 제가 이렇게 찍겠다. 이제 뭐 물어준 게 외경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MA 파이는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렇게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저기를 뭐 처음 불었으니까 가공상에서 저게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 F 썼었으니까 그래서 얘 복사해가지고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 너무 기니까 스트레치를 쭉 접어 올려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경이 가지고 있는 유도 형체죠. 일직선도 딱 이어져야겠죠. 유도 형체인 즉 외경을 통한 중심축이 뭐예요? 데이텀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뭐예요? 안쪽 내경을 가공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공이 어디까지 되느냐? 옵셋 6mm 12까지. 요렇게 요 깊이까지. 그래서 MA.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걸 지울게요. 가공정 직경은 여기 보면 9.2인데 여기 첫 번째 공정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를 가공을 해서 가공전 원래 두께가 이제 이 정도겠죠, 대충. 물론 이제 줌으로 오차를 포함한 거니까 오차에 따라서 이제 초기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공하는 직경은 이렇게 12파이 옆에 프로토 10. 그 다음에 뒤에 H7. 소문자 썼네요. 네 문자죠.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럼 이때 이제 기하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또 기하공차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는 정밀하게 나오지 않아도 되죠. 왜 정밀하게 나오지 않아도 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 외경이 지금 이 직경이 우리가 원하는 직경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직경은 뭐 얼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직경은 이 직경입니다. 79.4. 이건 아직까지 외경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죠. 요 내경을 가공하고 나서 이제 외경을 가공하게 되면 결국 이 F라는 처음에 붙여있던 저 데이터, 처음에 가공을 했을 때 모여졌던 데이터 자체는 사라져요. 어차피 없는 형체하고 우리가 어떤 기하공차적으로 되게 정밀한 어떤 걸 맞춰줄 필요는 솔직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기하공차에 공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실 건 기하공차가 없다라고 해서 기하공차가 없는 게 아니라 기하공차에 뭐가 들어간다? 일반공차가 들어간다. 그럼 일반공차가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끼워 맞춤이 있죠. H7. 7이네. 그러면 최소한 이 공차역보다는 일반공차니까 이 공차역하고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니까 최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이 공차랑 같은 값이면은 7등급이니까 12파이에 7등급이니까 10에서 18 파이 7등급이니까 18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하공차는 굳이 이제 원래 일반공차니까 도시 안 해도 돼요. 도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D. 자, 리더. 여기서 대충 한 12mm 뽑을게요. 12 뽑고, 이쪽으로 한 5mm 뽑고. 그 다음에 주석 엔터. 자, 그 다음에 옵션 엔터. 자, 공차 T 엔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경에, 이거를 이제 동심 동축으로 봐도 되고요. 얘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내경의 흔들림으로 봤대. 예. 내경 흔들림으로 본다. 그럼 흔들림. 요걸 이제 원주 흔들림으로 보는 게 원래 동축이냐 동심이냐에 따라서 원주 흔들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온 흔들림으로 볼 거냐. 만약에 동심이다. 한 점만 일치하면 된다. 라고 하면 동심이다라고 하면 이제 원주 흔들림. 동축이다라고 하면 온 흔들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선반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축할 때, 이번 축할 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선반 가공이면 동축이 어긋나긴 힘들어요. 동축이 어긋날 수 없다. 왜냐면 선반의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상 그걸 어긋나게 하고 싶어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어요. 선반이라는 장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동심만 확인해야 된다. 얘가 선반 작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 구멍을 내가 밀링 방식으로 뚫었다. 저게 이제 넓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눕혀가지고 밀링 방식으로 그냥 구멍을 위에서 드릴링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다. 그때는 동축 보셔야 돼요. 무조건 동축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저 원주 흔들림으로 하면 안 되고 온 흔들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뭘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얘는 100% 선반 가공. 그렇죠? 선반 가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이걸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다. 근데 나는 애매하다. 작업자 이걸 선반으로 할 수도 있고 선반으로 하지 않다.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이제 온 흔들림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애매한 상황이 아니에요. V벨트 플리를 그렇게 가공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능은 하다 그랬지만 미친 거예요. 작업자. V벨트 플리를 가공하는데 난 이거 밀링으로 가공할래? 미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주 흔들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차값은 세븐이니까 0.018 일반 공차라 그랬어요. 데이터 뭐에 대해서 F에 대해서 굳이 도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반 공차지만 굳이 도시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공 작업자는 가공하고 나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가공 작업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도면상에 기입 안 해주죠. 왜? 일반 공차. 그리고 이거 이렇게 치수선하고 일직선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흔들림이잖아요. 흔들림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정에서는 이렇게 가공이 될 거다. 이제 이게 밑에 V홈이 있는 거라고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V홈이 있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줘요. 이렇게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 밑에 쪼는 안 달아줄게요, 얘는. 위에 건 달아줬지만. 실제적으로 첫 번째 공정에서 지금. 그래서 요 내경을 먼저 가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측면 가공이에요, 측면 가공. 측면 가공.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요 외경을 문 상태에서 지금 요쪽 측면은 가공 못해요. 그렇죠? 네, 쪼로 물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반대쪽 측면은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측면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측면을 이제 요 구멍을 뚫고 이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요 데이터물 기준으로 측면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측면 가공 여기서 안 하고 이걸 풀어요. 풀고 요거 풀고 나면 이제 어디를 잡냐면 여기를 잡아요. 내축. 내경을 이제 잡아줄 거거든요. 내경을 잡아주는데 내경 잡기 전에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내경을 잡아주려면 이제 축을 떼야 되잖아요. 결국 요 내경은 내경척을 가지고 못 물어줘요. 그러면 12파이니까 12파이짜리 샤프트 축을 하나 만들어요. 12파이짜리 축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축을 껴요. 그리고 그 12파이 샤프트를 주축에 물리거든요. 얘를 껴준 축을 주축에 물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예요? 여기 껴준 12파이 축과 이 V벨트가 사이에 이제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파이 가공하고 나면 키홈부터 가공을 해야 돼요. 키홈부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CPI 축을 끼기 전에 가공되면 되는 거니까 측면 가공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측면 가공을 안 하면 이제 CPI 한 다음에 이제 QOM 내고 그 다음에 중심축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가공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바로 갈게요. 바로 이 상태에서 한쪽 측면을 가공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요 축을 껴서 하려 그러면은 이게 양면이잖아요. 이면과 이면. 그건 선반의 가공 방향 기준으로 여기는 가공하지만 여기는 가공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샤프트를 껴서 물어줘도 반대쪽에서 가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공구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이 물론 이제 C5 샤프트를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데 양쪽에서 양쪽면 다 가공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공구 방향을 한번 틀어줘야 되는 것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2단계에서 한쪽 면을 가공을 하고 반대면은 이제 요거 측면 가공하고 키홈 가공하고 나면 얘 풀어가지고 축에다 물릴 거잖아요. 그때 뒤집어서 물리면 돼요. 뒤집어서 물리는 측면을 가지고 측면 가공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낫기 때문에 이쪽 측면, 한쪽 측면의 가공은 지금 끝내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측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가공을 해야 되느냐? 주물 형상이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요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9.5.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결국 이제 요 두께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요 두께. 요 두께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얼마다.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고 거기서부터 9.8, 9.5, 9.5가 되는 거리까지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완전히 이 형체를 이제 대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형성된 주물에 있는 요 살 두께를 파악을 하고 그 두께의 중심을 구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9.8 지역까지 가공해서 들어간다. 물론 여기서 허용되는 공차는 상당히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옵셋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공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없앨게요. 여기 들어왔을 땐 여기는 가공이 끝난 상태니까 이제 도면이 이렇게 될까요? 요건 없이. 여기는 이제 가공 전에는 이 두께였고 가공 후에는 이 두께가 된다. 요걸 이제 표시해 준 거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워버릴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너네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공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MA. 자, 이건 녹색 선으로. 진짜 가공이 끝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섹션만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잘라줄게요. 측면은 중간이 떨어져 있어도 한 번에 가공할 겁니다. 이거를 따로 가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번에 쭉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하는 양이 이렇게 봐야겠죠. 요만큼 가공하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공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측면 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공되고, 그렇죠? 가공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공되고, 여기를 이렇게 가공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공 전의 두께는 뭐 대략 이 정도. 이건 없애줄게요. 주물 그거 계산할 때 쓴 거니까. 주물 오차랑 이제 RMD랑 RMA랑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원래 두께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공을 하는데 그거 기준이 이건 복사를 할게요. 일단 얘의 두께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얘의 두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중심을 산출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9.5가) 되는 지역까지. 근데 이제 이때 공차가 얼마다? 공차는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대칭으로 프라 마이너스 1이 돼. 여기 될 때까지 표면을 가공한다. 측면을 가공한다. 이때 이제 기형차는 어떻게 붙어야 될까요? 저기에 이제 뭐가 붙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요게 한 번에 가공을 하는데, 한 번에 가공할 때 뭐예요? 요 부분의 직각도 따지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저는 최종 결정한 거는 직각도를 안 붙였습니다. 예, 직각도 안 붙였어요. 의미가 없다. 직각도를 일반 공차 내에 들어와도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인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일반 공차에 직각도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일반 공차 기입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 외측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차가 들어가야 돼. 주물에.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여기 요 직경만이니까 요 직경만을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이걸 기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특수가공선으로 바꿀게요. 특수가공선은 중심선처럼 1.3선을 쓰고요. 대신에 손의 굵기가 이게 아니라 두껍게 가죠. 두꺼운 1.3선. 외형선과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특수가공선을 만들어주고, 여기 파이는 붙여줘야겠죠. 측면의 직각도를 보는데, 직각도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직각도도 흔들림으로 볼 수 있죠. 흔들림으로 보는데, 흔들림으로 볼 때 여기는 원주 흔들림이 되면 안 됩니다. 측면의 직각도로 볼 때는.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공이 선반이잖아요. 밀링이 아니라 선반이에요. 선반이면 원주 흔들림 불가능하다. 전에 이제 측면의 직각도를 흔들림으로 표기할 때 원주 흔들림을 썼던 게 있어요. 여기. 원주 흔들림을 썼던 게 있죠. 근데 이 측면은 뭘로 가공한다? 밀링으로 가공한다. 밀링으로 가공할 때는 원주 흔들림으로만 해도 저 측면이 기울어졌는지 안 그러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선반의 특징은 원뿔 형태로 가공이 된다 그랬어요. 원뿔 형태로. 측면의 각도가 틀어지면 이게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절대 선반은 저렇게 가공이 안 돼요. 선반에서 가공되면은 무조건 원뿔 형태로. 이렇게 각이 틀어지면, 측면 각이 틀어지면 이렇게 틀어져요. 아니면 뭐 내측으로 틀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이 형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주 흔들림을 쓴다 그러면 여기 한 포인트에다가 게이지를 딱 찍어놓고 고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쪽은 무조건 대칭 가공돼요. 이건 선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측면의 길이가 틀어져도 저걸 원주 흔들림으로 하면 직각도가 틀어진 걸 못 찾아요. 절대 못 찾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온흔들림을 하셔야 됩니다. 온흔들림. 그래서 요거를 게이지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가 왔다 갔다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럼 면 전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흔들림이에요. 온흔들림. 그래서 온흔들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LEAD 자, 근처점으로 NEA 여기다 땅 빼주고, 자, 이렇게 빼줄게요. 여기까지 빼주고, 주석 엔터, 옵션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 자, 해주고, 여기서 흔들림은 반드시 원주 흔들림을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온흔들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인 당연히 안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공차값은 저게 이제 프라 마이너스 1mm 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합치면 공차역이 2mm죠. 그거보다 작으면 돼요. 일반 공차가. 네, 그거보다 작은 정도면 돼요. 네, 아니면 그거랑 같아도 되고.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1mm. 프라만 했으니까 2mm죠. 2mm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 공차니까. 그쵸? 뭐에 대해서. 선축으로 이제 1이니까 이 공차값 다 합치면은 2mm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렇게 흔들려줍니다. 굳이 도시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가공 작업장을 측면을 가공한 다음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2mm 내에 들어오는지. 근데 거의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가공 장비의 정밀도가 떨어져도 저걸 못 맞출 리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개점이 이제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트림으로 똑같이 다 잘라버리면 여기를 안 잘랐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는 똑같이 특수가공손 바꿔줘야겠죠. MA. 이렇게 다 지워버렸네. 얘만 지워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측면 가공. 저라면 이건 저의 선택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측면 가공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이제 구멍 쪽에 키움 가공하고 나서 축에 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저라면 어차피 물어준 김에 저 측면 한쪽 측면과 여기는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가공하는 거는 이제 여기 키움을 먼저 가공하는 거죠. 키움은 이제 키움 가공해주는 내경 키움을 가공해주는 바이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키움을 가공하려면 이제 키움이 선반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선반은 이제 뭐예요? 이 소재를 돌린다. 그렇죠? 얘를 회전시키잖아요. 물린 주축을 가지고 회전하는데 저 안에 키움을 가공하면 회전 가공으로 키움을 가공할 수는 없죠. 예, 이렇게 가공돼야 되는데 회전 가공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가공되겠죠. 회전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키홈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으로 가공돼요. 절대 이렇게 가공이 안 돼. 그렇죠? 그럼 선반에서 푸나요? 안 풉니다. 선반에 물어놓은 채로 가공해요. 이제 선반에서 우리가 물면은 여기 주축이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심압대. 그쵸? 심압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센터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그쵸? 센터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하는 칼날은 어디서 와요? 여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대라고 부르죠. 공구대. 공구대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공구대가 아니죠. 여기 뭐예요? 정식 명칭은 왕복대입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 나와요. 필기 시험 볼 때 왕복대. 정식 명칭은 왕복대입니다. 제가 공구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구대는 왕복대 위에 공구를 물어주는 애가 붙어 있어요. 거기가 공구대예요. 그렇죠? 근데 공구대 말고 원래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가공 툴이 이제 이송되는 이제 그 부분은 왕복대라고 하죠. 어쨌든 이 왕복대에다가 이제 공구를 물어줘요. 요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홈바이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게 선반의 위에서 본 모양이다라고 하면 옆에서 본 모양이 아니라 이제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앞에 날이 약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요 날 끝이 여기를 긁어요. 이쪽 면을 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로 한번 쭉 끝까지 긁고 그 다음에 한번 싹 안으로 들여요. 들여서 한 뭐 0.1mm 들이든 한 들인 다음에 다시 한번 밀고 또 뒤로 뺀 다음에 또 0.1mm 집어넣고 다시 한번 밀고 왕복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뭘 해줘요? 키움을 가공을 합니다. 이제 요 다음에 가공되는 거는 키움이다. 키움은 지금 여긴 별도로 도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별도로 해보면 키움에 대한 측수는 여기서 이제 도시하기 좀 애매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시는 안 할게요.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키움도면 아마 이제 그때는 가공도면에 이제 별도로 만약 공정도를 따로 뺀다 그러면 얘가 따로 추가될 거예요. 여기 추가돼가지고 키움 가공해라. 그렇죠?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제 이것들은 이제 빠지겠죠. 가공이 끝난 상태니까. 얘도 빠질 거예요. 가공이 끝난 상태니까. 빠지고 이렇게.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겠죠. 요거 좀 붙여줄게요, 가까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주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표면 거치기 표시 안 했구나. 여기 가공했을 때, 측면 가공이랑 요거 가공했을 때, 요 내측은 뭘로 해요? X로 하겠죠? 우리 잡아준 거로 X겠죠? 여기 가공할 때는 이거 X로 가공했는데, 요건 표시가 되겠죠? X로 가공해라. 기호 싸우니까. 해줄게요.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측면 가공할 때도 이건 표기해 주겠죠. 여기도 X로 가공해라. 가공할 때 X로 가공해라. 최종 정삭은 X로 가공을 해라 라고 할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XX로 가공을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가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겠죠. 이 부분 이제 원래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기랑 높이가 안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굳이 도면에서 2D 도면에서 굳이 저렇게 따지지 않는다. 왜? 어차피 저걸 육안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굳이 저렇게 그냥 실제랑 똑같이 그려줄 필요 없어요. CAT 2급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게 CAT 2급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게 저 위치를 정밀하게 딸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2D 도면은 뭐가 항상 있다? 생략, 간략화, 단순화, 그리고 해줘야 될 거 안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움까지 가공을 한다. 이 키움을 가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요 구멍, CV파이 구멍을 이용을 해서 젤을 데이텀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공이 끝나야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잡아준다.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 근데 자, 여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 공정에서 이제 얘가 일단 빼줄게요. 얘가 빠져요. 빠지고, 외경 치수 기입한 것도 일단 여기서 빼줄게요. 왜냐면 더 이상 얘가 데이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얘가 데이텀이야. 데이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물어주기 위해서 여기 12파이 축을 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파이 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12파이 축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 축에는 뭐가 뚫려 있어야 되냐면 키를 뜰 수 있는 키움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키움까지 가공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 필요해요. 뭐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얼마만큼 돌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면 되겠죠. 알아서 이제 뭐 한 10mm 돌출되게 할 거야. 10mm 돌출되게. 10mm 이렇게 돌출되게. 요거는 이제 가공 작업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는 단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가공 툴이 여기 이제 측면을 가공하려면 가공 툴이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약에 이면을 가공한다 그러면 밀 때 얘가 뒤로 이렇게 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쪽엔 단이 있어야 돼요. 이 단을 이제 얼마 정도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가공 작업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 2mm 정도 할까요? 어때? 2mm 너무 작은가? 좀 크게 간다 그러면은 요 직경하고 맞춰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 소재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요거 만드는데 가공량이 크니까 가공비도 많이 들 거고, 요거 맞춰도 되고, 저기까지 26까지 살이 있으니까 맞춰도 되고, 저는 한 중간 정도 잡을까요? 한 절반만 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을 2mm 너무 얇은 것 같고, 실제 가공 작업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대. 제가 가공 전문가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여기 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요 정도. 몇 밀리냐? 한번 해보면 3.5mm? 아쉬우니까 0.5를 더해주죠. 한 4mm 정도 살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충 제가 짧게 할게요. 옵셋 30. 그리고 이제 선반의 주축에 뭘 무는 거냐면 여기를 물어주는 거죠. 밑에 거에다 있네요. 위에 거에다. 밑에 거 위에 거 다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선반의 주축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샤프트가 더 필요해요. 내경을 잡으려면 추가적인 샤프트를 더 만들고 당연히 이 부분에는 키홈을 가공을 해야 되고 키를 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회전 가공을 할 때 안 밀려요. 만약에 이제 저 키를 쓰지 않겠다, 키홈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줄 수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물어지든 뭘 해서 꽉 여기를 눌러가지고 마찰로 여기랑 여기를 잡아서 눌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키홈이 없어도 가능해. 꽉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너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짱군다. 그래서 고정을 한다. 키홈을 안 쓰고 그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측면 가공이 안 돼요. 이거 문 상태에서. 지금 저 측면 가공에 대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여기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측면 가공이 안 된 게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쪽 측면 가공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밀어. 180도 돌려서 꼽아야 돼요. 꼽을 때. 180도 돌려서. 이렇게 꼽아야 돼요. 그렇죠? 가공된 쪽이 딱 이렇게. 그래서 전하고 전에 전공정에서 구멍 가공할 때에서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돌려서. 자, 이거 위로 올려줄게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위에서 하고 밑에는 그냥 치수만 표현을 할 거니까. 위로 올려줄게요. 얘도 돌려줘야겠죠? 밀어. 이렇게. 180도 돌려가지고 꼽아야 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키가 있다라는 것도 약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옵셋 한 1mm 정도 해가지고. 옵셋 3mm죠? 3mm였나? 얼마였나? 중심축 보면 3mm 끝까지. 뭐 요거는 뭐 여기서는 저 축이 아니니까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옵셋 3mm 해가지고 여기에 키는 꼽는다라는 건 표시를 해줘야지. 미러로. 내가 파 들어간 것까지는 표현 안 할게요. 단면까지는 안 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키까지 꼽아가지고 이제 얘하고 사이에는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의 외경을 물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얘의 데이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느냐? 결국 이제 얘가 껴진 건 뭐예요? 심파이에서 껴졌죠. 그러면 얘의 데이텀은 이렇게 되겠죠.
뭐야? 왜 MA가 안 돼? 뭐나 가져와서. 밴드 H7. 그쵸? 반대로 보낼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요게 F인데 얘도 F로 둘게요. F다면 FG잖아요. 예, G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이 상태에서 요 바깥 데이터는 사라질 거예요. 왜? 가공을 할 거니까. 예, 가공하면서 요 바깥 데이터는 사라지니까 이제 얘를 첫 번째로 다시 인식을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또 밑에 것 보시라면 요렇게 물어주는 순간 얘의 데이텀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데이텀이 되고 12파이가 이제 드디어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부터는 이제 뭐하고 일치해요. 요 부분부터는 우리 이제 설계적인 관점하고 이제 일치가 하는 거죠. 12파이가 드디어 데이텀이 됐구나. 12파이가 가공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12파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 가공은 전부 다 저 F, 저 12파이를 데이텀으로, 기준으로 가공이 되죠. 그래서 요 이후 과정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설계, 그리고 이제 측정에 이제 관점하고 동일하다. 단지 이제 그 가공이 어떤 시퀀스에서 이루어지느냐, 뭐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제 여기서 끝에서 요 축에 뭐가 뚫려 있어요. 센터 구멍이 뚫려 있겠죠. 센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센터핀이 싹 꽂히는 상태. 이렇게 고정하겠죠. 이렇게 고정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가공을 해요? 이제 여기 외경하고 측면을 가공을 하고. 이걸 이제 공정을 나눠서 봐도 되고, 같이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공정을 나눠서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같이 봐서 표현을 할 건데, 일단은 외경은 이제 어디에 맞춰서? 이제 요거에 맞춰서 가공하겠죠. 79.4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6.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보내줄게요. 수평으로 쭉 갖고 왔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가공을 해요. 그럼 이제 MA, 자, 얘는 가공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밑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미러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공이 여기서 이렇게 가공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공되고. 요만큼 가공하고, 이제 얘네들은 지워줄 게 필요 없으니까. 가공 전 형상은 아니니까, 이건. 가공 형상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여기서 요 안쪽 다 날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축 들어와 있으니까 굳이 안 자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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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워주고, 가공 전 형상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가공돼서 여기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미러 반대쪽도 날라가고 이렇게 외경이 가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기하공차적으로 도시를 하면, 여기도 이제 측면은 이제 직각도를 보겠죠.
직각도로 보는데 어디만 여기만 보면 돼요. 누누이 얘기지만 V벨트의 요 바깥쪽 측면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태적인 부분이에요. 형태적으로 그냥 있을 뿐이고 어차피 같은 면이기 때문에 같이 가공을 할 뿐이지 뭐 이 부분이 뭐 기하공차적으로 뭐 어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누누이 얘기지만 계속 제가 하는 얘기지만 기존에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이제 교재들에서 진짜 잘못된 거 도대체 얘가 아무 하는 역할이 없는데 왜 저 측면에다가 기하공차를 붙여놓고 그러고 있느냐. 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기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뭐 기능적으로 아니면 역학적으로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물론 저도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시중에 있는 잡지들이 그렇게 돼 있네? 그게 맞는 거겠지? 저도 처음에 학생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너무 철이 없었죠 제가. 너무 철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잡지가 이렇게 작성돼 있기는 한데 이게 얘가 뭘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여기다 굳이 기하공차를 어떻게 엮을 필요가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야. 처음 볼 때부터 저 그 생각했어. 저기가 대체 뭔데 저기다가 그 직각도를 흔들림을 줘가지고 직각도를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오는들림도 아니야. 주려면 오는들림을 줘야지. 뭐 원주 흘림을 줘놓고 흔들림을 줘놓고 저거 원주 흔들림 줘봤자 어차피 저 선반에다 가공해가지고 원뿔 형태로 나오면 저게 기울어져도 감지가 안 될 텐데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중에 잡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나? 내가 뭔가 지식이 짧은 거. 왜냐면 학생 때니까. 내가 학생이니까 뭐 제 지식을 못 믿잖아요. 왜냐면 선배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선배들이 다 작성해 놓은 책일 텐데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많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작성한 책일 텐데 그걸 내가 반론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실물을 와서 봐도 아닌 거예요. 제가 실물 겪어봐도 야,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기다 왜 기하공차를 붙여주고 있지? 측면에다가 이 림의 바깥 측면에다가 케이스 규격을 보니까 림 측면이래. 케이스 규격 잘못을 했어. 왜 그냥 림의 측면이라고 그랬냐고. 림의 내 측면이라고 하지.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지. 왜 림 측면이라고 했는데 림의 내 측면 차라리 안쪽 경사면 이렇게 적어주든가. 왜 헷갈릴 소지를 만들어놨어. 케이스 규격도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도 보고 이제 여기도 공차가 다르진 않겠죠. 그럼 이거 복사해가지고 오면 되겠지 뭐. 일반 공차 수준으로 붙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기입이 돼야겠죠. 여기 형태가 복잡하니까 그냥 겹쳐서 기입할게요. 자, 복사해보자. 미쳤다. 겹쳐놓으니까 너무 아닌데? 좀 뺄게요. 이렇게. 좀 안으로 드릴까?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긴 똑같죠. 이제 똑같이, 이거 할 때랑 똑같을 거예요. 이제 요 두께를 파악을 하고, 두께를 파악할 필요 없구나. 이면 가공했죠. 이쪽면 가공했으니까 여기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이거.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차피 묘면이 가공됐으니까. 그렇죠? 대칭으로 MA로 갖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요 외경도 한 번 더 기입해 줘야 되네. 외경 가공했죠. S 스트레치로 10mm 띄울 건데 10mm 빼죠. 외경 이렇게 가공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MA. 치수가 이제 요 치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가로 안 칠게요. 가로 안 치는 이유가 여기선 참조 치수가 아니에요. 여기선 실제 가공 치수죠, 이게. 여기선 중요한 치수예요. 우리가 이제 설계적인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얘가 기입돼 있고 얘가 기입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공 쪽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실제로 이면이 더 먼저 가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이 공차가 나오는지. 나중에 V홈 가공하고 나서. 저 외경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 우리 호칭경을 인식을 하고 호칭경으로부터 이 거리를 맞춰가지고 가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공이 가지고 있는 저 기하공차적인 특성하고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적인 관점에서의 기하공차 특성하고 서로 달라요. 가공은 가공 그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설계자가 요구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가공 한계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확인하는 건 뭐다? 이 차이를 가지고 설계자가 본 관점하고 가공의 관점이 다른데 이 차이를 합쳐서 봤을 때 실제로 가공에서 가능한 범주에서 가공을 했을 때 그게 설계적 요건에 부합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뭐다? 측정이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가공의 기준은 설계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난 설계를 배웠어. 기계설계과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설계과를 기준으로 입사를 했을 때 가공으로 빠지진 않겠죠. 가공은 가공 전문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설계로 입사를 해도 여러분이 설계가 될 수도 있고 QC 측정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제 측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측정 기준도 알아야 돼요. 설계자는 측정 기준은 꼭 알아야 되거든요. 가공 기준은 잘 모르더라도. 근데 측정자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가공 기준을 알아요. 왜냐면 설계하고 가공의 차이가 뭐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부합하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제품이 설계의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어디를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측정 작업자도 가공을 알아야 된다. 결국 설계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설계로 빠질지 측정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공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가공 실습을 했으니까 나는 설계하려고 이 과에 지원을 했는데 왜 나한테 가공 작업자가 하는 가공을 나한테 시키는가 불만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불만은 많았어요. 나는 설계인데 왜 나한테 가공 실습을 시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딱 느낀 게 대학 때 나한테 그 실무를 가공 실습을 시켜준 게 너무 고마운 일이구나. 이 학교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그때 아주 실습도 되게 간단한 것만 시켰어요. 간단한 것만. 근데 그 간단한 것을 통해서 이해한 가공 시스템 자체가 제가 실무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수업 편성을 정말 제대로 했구나. 전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요새 대학들은 제가 좀 이름 있는 대학교, 이름 있는 4년제 대학교 교수님들 만나봐도 학교에서 학과 과정에 그런 게 없어요. 실습. 너무 안타까워. 아예 가공 장비들을 다 철수를 해버렸더라고요. 학교 내에 그런 장비들이 없다고. 너무 가슴 아파요. 이제 기계나 이제 기계 설계학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학교에 건의 좀 하세요. 그런 거. 해야 된다. 진짜 그건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도면에도 기입하는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죠. 이거를 확인을 해야죠.
이건 똑같은 관점으로 확인을 합니다. 요 값하고 같은 값으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건 잘못된 거죠. 요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요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거는 따로 제가 작성을 할게요. 이번에. 이거. 확대를 여기다가 LEAD. 일단은 여기서 요 끝에서 대충 12mm 빼고 5mm 빼고 그쵸? 그 다음에 엔터 공차 T.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원주 흔들림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뭐 케이스 규격상에서 원주 흔들림으로 돼 있고요. 0.3 그렇죠? 케이스 규격상에서 0.3이다 라고 얘기 돼 있었고요. 0.3이다. 그 다음에 데이텀 F에 들어있어. 그리고 얘가 저렇게 흔들림이기 때문에 일직선이면 안 되고 직선하고 일직선이면 안 되고 어떻게 좀 살짝 들어와야죠. 보조선에 기입돼야 된다. 표면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게 이제 그대로 똑같이 가겠죠. 복사할 것들을 다 복사하겠습니다. 얘도 가져가야 되고 얘도 가져가야 되고 얘도 가져가야 되고 얘도 그쵸 가공된 후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고스란히 써가지고 가지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저 외경을 요 V홈이 파져 있어도 외경을 한 번에 가공할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가공된 형태가 지금 어디까지? 얘는 이제 주물 여유를 계산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가공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트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립. 여기도 가공이 되고 얘는 이제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MA 이걸 붙여줄 거고요. 특수가공선을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안쪽에 제가 이제 심압대랑 그런 그려놓은 거 없으니까 안쪽으로 붙여줄게요. 10mm 그래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그다음에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공되고 이렇게 가공되고 이제 얘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V홈이 주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주 흔들림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요건 일반 공차고 요건 일반 공차가 아니죠. 일반 공차가 아니고 이게 일반 공차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6이잖아요. 그럼 여기 1.2죠. 1.2가 들어가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는 이제 1.2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0.3이라는 건 이 부분은 정밀하게 지금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0.3이 정밀해요? 기형차인데?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예. 가공품에서의 0.3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건 거의 관리를 안 한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거의 관리를 안 한다. 라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제 V벨트 풀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차 범위, 공차 레인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공적 입장에서 이제 요 공정에서의 이제 기형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다 가공이 끝났으니까 V홈 가공이 들어가요. V홈 이제 중요한 거죠. V홈. 요 이제 V벨트 풀리의 V홈 가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은 기형차가 붙는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붙는다라는 건 알려드렸어요. 이미 언제 알려드렸어요? 이제 설계자 입장 그리고 이제 측정자 입장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가공이 끝난 상태니까 이제 이것들은 날려버릴게요. 가공 전의 형상들은 다 날려버리고 이 칩도 이제 날려버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V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 가공 방식을 아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 V홈을 가공하고 나서의 기아 공차는 뭐다? 이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림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 거다. 이걸로 이미 답이 났기 때문에 저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다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공의 특성에서 이제 저 흔들림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해요. 이제 이 V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V홈 어떻게 저 V벨트 플리 가공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뒤져보면은, 저 V홈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찾아보시고, 기계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가공 실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가공을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찾아보시고. 요새는 유튜브로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한 번쯤은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뭐 이게 V홈이 있든 없든 가공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 V홈이 있으나 없으나 가공 방식 차이가 없으면 뭔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V홈이 있다라고 하면 가공량이 적을 뿐이에요. 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짧죠. 왜냐면 이 전체를 다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표면만 이제 긁어내면 되잖아요. 표면. 실제 있어야 되는 V홈의 형상에서 저 표면만을 긁어내면 되니까 가공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얘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가공 방식이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아예 없는 거하고 가공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고. 이 상태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중간에다 이렇게 V자로 판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선반의 개념에서는 툴이 어떻게 돼요? 툴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날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넣으려 그러면 이쪽은 가공이 안 돼. 이쪽에 있는 이 경사가 가공이 안 돼. 툴이 들어오는데 여기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공 툴로는 좀 힘들어요. 가공 툴은 힘들고,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홈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홈바이트로 긁어줘야 돼. 여기를. 홈바이트라는 건 이제 칼날이 이렇게 직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날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갖다 대면은 얘를 이제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일직선에 홈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홈바이트예요. 이거 주로 쓰이는 게 어디예요? 스냅링 홈 강화. 스냅링 홈 강화할 때 쓰는 게 홈바이트. 중간에 이제 원기둥 전체에 중간에 짧은 직 양쪽에 큰 직경이 있고 사이에 이제 요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홈바이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홈바이트로 어느 정도까지 여기 이제 우리 완성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둥글기 이렇게 있잖아요. 둥글기 있으면 요 둥글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이걸 홈바이트로 까는데 이 폭이랑 지금 여기 일자인데 요 폭이 똑같아야 되느냐? 아니고요. 그러면 아마 이 툴을 스페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홈바이트로 만약에 홈바이트가 좀 얇다 이렇게 얇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공하고 이렇게 일자로 한번 쭉 가공을 하고 옆으로 와서 살짝 겹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또 한번 가공하고 계속 옆으로 와가면서 또 살짝 겹치게 해가지고 또 가공하고 해서 최종 요 폭을 가공을 해주면 돼요. 홈바이트.
이게 첫 번째 공정, 첫 번째 1번 공정. 그래서 요걸 하나 이제 복사해서 갈게요. 실제로 우리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이거 한번 분해를 해야겠네요. x로 분해를 해서 이 형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이 형태잖아요. 이 형태인데 지금 요거 가공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라운드부 빼면 남는 게 요거죠. 요 라운드부까지 가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요 라운드가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 DRA R1로 한다 그러면 홈바이트 중에 끝단에 R1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홈바이트가 X라인으로 할게요. 홈바이트가 만약에 요거 전체 길이가 얼마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2.4다 그러면 (2.4) 폭 딱 맞으면 이제 요거잖아요. 2.4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요렇게잖아요. 요렇게인데 여기 이제 R 부분이 있잖아요. R1 그러면 셋 1. 저 둥글기까지 이렇게 포함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가공할 때는 표면에다가 마킹을 해요. 마킹을 하는데 어떻게 마킹하냐면 요 필렛 부분을 배제를 하고 마킹을 해요. 요걸 배제를 하고 delete 그 다음에 F 요거 잠깐 지울게요. 아이고 요건 F로 하면 안 되는구나. EX 우리가 이제 목표로 가공하는 거, 둥글기를 제외하고 목표로 가공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전에 이제 수작업으로 저 V홈을 가공할 때는 이제 작업자가 어떻게 마킹을 하냐면 요 V벨트 외경에다가 뭐를 바르냐면 그 절사규 있죠. 절사규 중에 파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절사규가 있어요. 절사규를 싹 둘러요. 그러면은 요 원통 표면이 이거 나중에 영상 찾아보세요. 나와요. 원통 표면이 그 절삭유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그 사용되는 게 그 파란색으로 딱 표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걸 계산을 해요. 요거리 값, 그 다음에 이제 요거리 값, 정확히 말하면 이 중심으로부터 계산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작업자가 할 때는 중심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중심부터 계산하진 않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아마 영상 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거리 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리 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리 값 계산하고, 대칭으로 이제 요 좌우 폭을 맞췄다 그러면 요거리 값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표면에다가 그 약을 바른 다음에 얘를 선반에다 물려놓은 채로 돌려요. 돌리면서 요 거리에 되는 데다가 딱 이렇게 핀 같은 거 하나 싹 되거든요. 뾰족한 핀 같은 거. 딱 되면은 요 표면에 그 파란색 그 윤활유가 벗겨지면서 요 표면에 이제 요 위치가 싹 마킹이 돼요. 마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거리 계산한 거를 딱 거기다 핀을 대고 한번 이제 싹 돌려주면, 선반의 주축을 한번 싹 돌려주면 마찬가지로 요 위치가 마킹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킹이 돼요. 그래서 요 4개를 마킹을 해놓고 작업을 해요. 유튜브에서 꼭 영상 찾아보세요. 요 4개의 라인을 그 V벨트 표면, 원통 표면에 마킹을 해놓고 홈바이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홈바이트의 끝에가 요 둥글기 필렛을 가지고 가려면 여기 뾰족하게 가공되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그럼 여기 필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필렛이 아까 R1이라 그랬으면 F 홈바이트의 끝에 R1짜리 둥글기가 있으면 돼요. 이런 홈바이트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이거 뾰족한 홈바이트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홈바이트를 안 써도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홈바이트를 안 써도 되고, 만약에 두께가 좀 얇다 라고 하면 요거 블럭으로 만들게요. 제가 2mm 넘겼으니까 이제 수치가 되게 애매할 텐데, 요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얘를 요렇게 가공하면 안 되겠죠. 끝단까지 한 개까지가 여기니까 이렇게 가공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 둥근 거를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느냐, 아마 유튜브 영상 보면 둥근 거 가지고 가공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둥근 거 가지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알쪽, 요 안쪽에 알이 거의 없이 가공이 됐어요.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완전 정석대로 가공하진 않더라고요. 가공 작업자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가공하면은 여기를 마킹을 했으면 여기 끝에가 둥글어야 돼요. 근데 이 둥글면은 이 툴을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만큼 떠 있잖아요. 요만큼 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툴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한 걸 가지고 그냥 요렇게 가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보면 이 끝부분의 알이 되게 안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오는데 요새는 자동 선반, 그러니까 NC 기반의 자동 선반 가지고 이제 캠이라고 하죠. 캠을 이용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홈바이트를 써도 요 끝이 둥글게 잘 나와요. 왜냐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그 끝부분을 둥글게 파거든요.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저 부분을 요 둥글기를 안 지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작업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수작업 영상들 보면은 저 끝이 둥글기가 안 지켜져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폭보다 좀 좁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이동해서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가공해 줘야겠죠. 살짝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V자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중간에 한 번 더,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이 홈바이트로 3번 가공해야 되는 거죠, 얘는. 세금 가공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 안쪽 요거 가공하는데, 요거 가공하는 데는 기화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공차면 되죠. 일반 공차면 돼. 왜냐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에서도 요 내측의 직경에 대해서는 기화공차가 별도로 기입된 게 없죠. 기입된 게 없다는 거는 공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화공차 이제 일반 공차, 일반 공차 수준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여기는 굳이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다 기입을 했지만 일반 공차도 다 기입을 했지만 굳이 기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단계에서 여기를 여기다 붙였네. 이거 제일 마지막 거에다 붙여야 되는데 몹으로 옮길게요. 요렇게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요 첫 번째 단계를 도시를 하면 여기 이제 알 다시 살릴게요. 이렇게 살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요거를 그리고 여기서는 홈바이트로 가공을 하니까 그리고 FR1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 날카롭게 저렇게 뾰족하게 갈리면은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목표로 한 게 안 돼요. 여기는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서 이거는 가상선으로 처리할 거예요. 왜냐면 가공 전형상이니까. 가공 전형상. 그 다음에 1mm 살짝 띄워줄게요. 띄고 이렇게. 요렇게 가공. 첫 단계가 저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밀어.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요 끝부분만 살짝 가공을 하겠죠. 끝부분만. 요 형태가 나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가공을 할 거고. 어차피 여기 끝도 가공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방식이. 저 V홈이 나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야 될 양이 줄은 거죠. 양이 준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가공적으로 도시한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칭 가공이죠. 여기에 공차도 일반 공차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공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 기하공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부분은 더 깎아 버릴 거잖아요. 깎아 버릴 거고. 실제로 이제 기하공차적으로 굳이 이제 어떤 이제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깊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 치수에 대한, 요 깊이 치수에 대한 일반 공차 범주만 지켜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 공차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얘를 기하공차를 붙이겠다고 한다면, 흔들림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선반이니까 원주 흔들림으로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일반 공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전제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0.2. 이 정도 이내에 들어오게 가공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데이터는 똑같죠. 지금 계속 물어주고 있는 데이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V벨트는 한번 이제 안쪽 구멍이 가공되면, 축이 껴지는 부분이 가공이 되고 나면, V벨트 플리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데이터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 저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끝까지 가공이 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어떤 영상을 받아도 똑같이 저렇게 홈바이트로 저 부분을 이제 직선의 형태로 쭉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공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가공 방식이 조금 나뉘는 게, 이 가공 방식이 나뉜다보다 사용하는 가공 툴이 달라져요. 영상마다 다를 거예요. 영상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네, 그게 문제죠. 요 V자 홈을 만드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 직선의 형태에서 얘를 하나 다시 복사할게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 형태다. 이거를 가상선으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 형태.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더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가공하느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이 경사를 가공하는데, 첫 번째, 일반적 가공 툴, 선반 툴. 일반적인 선반 툴이라는 거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형태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툴 이렇게 돼, 바이트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외경 깎을 때 쓰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 안쪽을 가공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 전체 두께가 좀 얇은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커터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툴살이 이렇게 돼 있죠. 경사지게. 여기 경사지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요게 안쪽까지 파고 들려면 요 끝단이 여기에 걸리면 반대쪽에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쪽을 가공할 때는 얘를 돌려 껴야 돼요. 180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날이 이쪽에 있는 날이라면 반대쪽은 날이 이제 이쪽에 있는 날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돼 있는 날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고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반대로 180도 돌려서 껴서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일반 방식.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일반 이제 우리가 외경 가공하는 외경 가공 툴 일반 툴을 이용한다. 2번은 여기 홈바이트 있죠. 홈바이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작업할 때는 이거 잘 안 써요. 근데 영상에 보면 일반 툴로 저 V홈 가공하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홈바이트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일반 툴로 가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바이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바이트 교체를 해야 돼요. 바이트 체인지 해야 되는데 그냥 홈바이트로 요 경사를 가공을 하게 되면 바이트 체인지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왕복대 위에 이제 끼는 공구대의 각도만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인서트 아까 내가 블럭 잡았던 게 남아있나? 너무 많은 블럭이 있나? 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거 같은데. 예. 다시 갖고 오겠죠. 요거 괜히 지워버렸네. 얘를 자, 여기 가공할 때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요 부분 가공할 때는 일단 무브로 옮겨주고 각도를 맞춰줄게요. 이 홈바이트를 이렇게 돌려서 공구대의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이제 대충 이 각도를 맞춰주고 자 일단 여기 딱 맞추면 가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옵셋 0.1mm 더 들여 요 각도를 맞춘 다음에 0.1mm 들여서 0.1mm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살짝 긁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0.1mm를 가서 또 긁어. 0.1mm를 가서 또 긁어. 해서 최종 요 위치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마킹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를 딱 이렇게 마킹을 해놓을 거란 말이야. 겉에 이제 파란색 절삭유를 발라놓고 여기 마킹 해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공해서 뭐예요? 여기 내가 마킹해놓은 데까지 딱 닿을 때까지 쭉 계속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기 딱 닿을 때까지 쭉 가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구대 각도를 어떻게 해요? 반대쪽 할 때 반대로 돌려서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어차피 홈바이트는 얇잖아요. 그러면은 반대각으로 돌렸을 때 얘가 뭐 반대로 돼 있는 툴이 필요한다든가 공구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 툴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그 바이트를 물어 잡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 안으로 못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영상에 보면은 일반적인 외경 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 툴의 형태를 가지고 가공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가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V벨 툴 경우는. 내경적 V홈 가공할 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 홈바이트의 각도를 돌려가지고 해주는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로 이 밑에 건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얘 위에 거만 복사를 할게요. 얘는 여기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렇죠?
어쨌든 요 홈바이트를 계속 쓰는다. 어쨌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요 치수들은 다 빼버려. 아, 이거는 홈바이트가 뭐, 치수는 빼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공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를 만들어야죠. 여기는 이제 지워주면 되고, 실제 형태가 여기는 이제 가공이 된 상태니까, 이거. 어쨌든 경사부 이제 그렇게 가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총형 바이트를 쓴다. 총형 바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형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바이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총형 바이트, V벨트 플리의 총형 바이트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이트의 날이 이렇게 생겼다. V홈의 모양 그 자체를 다 가지고 있다. 뭐 더 확장해서 나가면은 외경까지 한꺼번에 가공하는 총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예 바이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칼날이죠. 이 전체가 다 칼날이어가지고 저 전체 형제 외경까지 맞추면서 저걸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쓰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쓰여요. 총형 바이트는 이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원하는 요 깊이까지 들어오면 가공이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거를 총형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전 단계에서 뭘 했어요? 홈바이트로 이거 가공했잖아요. 이거 가공 안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총형이 들어오면 돼요. 이 상태에 총형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총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시에 가공하는 면적이 넓어져요. 그렇죠? 여기 이 길이, 그러니까 가공 길이잖아요. 이 길이가 한꺼번에 가공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공하는데 드는 힘이 너무 많아요. 힘이 많이 걸려요. 한꺼번에 동시에 너무 많은 라인을 동시에 가공하다 보니까 가공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반의 출력이 충분해야 돼. 파워가 충분해야 돼. 근데 힘이 만든 게 파워만 충분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발생한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 즉 윤활유도 그만큼 많이 뿌려줘야 돼요. 윤활유가 아니라 그 가공 절삭유도 그만큼 많이 뿌려줘야 돼요. 빨리 식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삭유도 그만큼 차가워야 되고. 그럼 절삭유 낭비도 심하다. 그러니까 그 총형이라는 게 원하는 모양을 한꺼번에 가공할 수 있다. 가공 속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해. 그래서 총형을 만들 때도 진짜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갈 거냐. 솔직히 말하면 총형이라는 거는 가공의 어떤 득실보다는 그냥 편하게 가공하겠다. 한 방에. 이게 더 커요. 그리고 총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형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총형을 쓰지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총형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홈바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각도를 돌려서 해주는 게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총형을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총형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유튜브 영상에 있는 총형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튜브 영상에 있는 총형은 이게 없고요. 얘를 그대로 밀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중간에 스트레이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얘가 이렇게 가공하고 이렇게 가면서 한 번씩 가공하는 거예요. 쭉 어디 도달할 때까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쭉 이렇게 가면 들어가요. 총형. 그러면은 이 총형 쓰면은 요 홈은 가공 안 해도 되네요. 아니, 이 총형 써도 요거 가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요 스트레이트 부분 요 어느 정도까지는 요 홈바이트로 가공을 해놓고 이 부분 날리는 데만 총형. 그러니까 얘가 가공할 때 쓰이는 건 어디 요 절반만 쓰는 거예요. 절반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봤던 총형보다는 동시에 가공하는 그 전체 라인이 상당히 짧아지죠. 절반 이하로 짧아져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중간에 스트레이트 부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단순히 반대쪽만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니까는 훨씬 짧아져요. 그러면 드는 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발생하는 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절삭류도 그거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각도나 형상은 빠르게 가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총형을 쓴다고 해서 대부분 착각하는 게 이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총형을 써도 합리적으로 써요. 실무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총형을 한다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어서 홈바이트를 한번 요거 파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총형으로 찍.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요 끝에 라인에 요 센터를 딱 맞춰가지고 그냥 이대로 밀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어디까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라운드 살짝 남을 거거든요. 그것만 살짝 밀어내면 돼요. 싹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총형으로 가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공 방식은 홈바이트로 이렇게 직선부를 가공한 다음에 얘가 가공 이제 전 형상이 되겠죠? 가공전 형상. 얘를 이제는 가능선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가공이 되면 얘가 이제 실형상이 되겠죠. 가공전 형상이 여기는 이제 빔 브레이크로 끊을게요. 그리고 살짝 띄워줄게요. 이렇게. 이제 요 경사부를 가공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제 일반적인 가공 툴을 써서 경사를 지고 이제 가공 툴이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홈바이트를 그냥 기울여 가지고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총형을 만들어서 저 사이드 부분을 날려버릴 거냐는 이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 업체마다 이제 특장점이 달라지겠죠.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가공하는 방식에서 어떤 게 더 포지션이 더 좋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거는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가공 방식에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주안점은 뭐냐? 일반 툴로 가공한다. 라고 한다면 뭐 그냥 일반적인 툴을 쓸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툴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하겠는데, 그게 크게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는 거는 어차피 홈바이트 가공을 한번 해야 돼. 그럼 홈바이트가 필요하고 홈바이트가 있어야 되는 조건이라면 그냥 홈바이트로 가공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홈바이트는 있어야 돼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이제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 홈바이트 하나로 끝낸다. 어차피 홈바이트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홈바이트로 하나 끊는다. 가장 메리트 있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총형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에 대한 것들을 스페셜한 툴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근데 V벨트 플리는 많이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여기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랑 사이즈가 다른 V벨트가 있어. 근데 요 V홈의 각도는 똑같아. 그럼 같은 총형을 또 쓸 수 있죠. V벨트의 총형은 스페셜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V벨트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일반 툴이야. 그러니까 그 총형은 하나 보유해두면 좋죠. 우리 회사가 V벨트를 주로 가공해 라고 하면 어차피 그걸 총형으로 보유해 놓으면 가공이 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공구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도를 돌려가지고 각도를 맞추는 행위를 안 해도 되잖아. 예. 그냥 그 총형 바이트 딱 물어준 다음에 그냥 쫙 직선으로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가공이 너무 편해. 시간도 너무 많이 단축돼. 그렇죠? 시간도 훨씬 많이 단축돼요. 총형 쓰면.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는 V벨트 의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총형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홈바이트로 하는 게 낫고, 우리 회사는 뭐 V벨트가 주장창 들어와. 그럼 총형 하나 갖고 있을 필요 있죠. 총형 툴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을 필요 있다. 그렇죠? 생산이 훨씬 빨라지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 똑같이 이제 다 지우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 V자를 가공하고 나면 중요한 게 뭐다? 이때 개형차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 각도, 이게 들어가야지. V벨트가 딱 가공이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얘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여기 가공되는 순간에 확인이 되죠. 이거. 네, 이건 확인되죠. 그리고 또 뭐가 확인돼야 돼요? 이 치수도 확인돼야 돼요. 여기서 직경이 호칭경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거는 복사로 붙이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넣을 거니까 그냥 기입하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호칭경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돼요. 호칭경 부분에 여기 직경이 여기에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각도가 이게 나오는지, 뭐 이거에 대한 측정 방법들은 이제 케이스 교육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툴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흔들림이 확인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G가 하나 필요하죠. G는 이제 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얘가 G가 될 테니까. 라인 12mm 꽂고 살짝 띄워야겠죠. 살짝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G는 여기서 복사해 올게.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근데 G는 절대 저 치수선하고 일치시키면 안 되겠죠. 여긴 치수 보조선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치수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요것도 측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여기 이제 R. 그리고 이제 실제 요 도면하고 똑같이 가려면, 이거 가려면 여기 R. 여기 R도 추가로 가공해야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가공하는 게, 왜냐면 이게 되게, 여기 가공해버리면 되게 이상해져. 여기는 중물 표면에, 이쪽은 중물 편이라 가공면이야. 여기는 맨질맨질하고 여기는 거칠거칠해.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제품에서. 그러니까 전산력 기능사에 있는 이 설계,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예제의 이 설계는 솔직히 말하면 주물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주물의 특성을. 저렇게 설계할 리가 없어. 제대로 설계를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시중에서 이 설계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분들 중에 이 실무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 저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설계가 나올 리가 없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다.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학생 때는 몰라요. 저도 학생 때는 구분 못했거든요. 왜냐면 학생 때는, 저기 둥글게, 그치? 둥글면 저기 매끄럽게 보이고 좋지? 그냥 막연히 생각해요. 제가 있잖아. 가공의 특성을 모른다. 제조에 어떻게 이게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성을 모른다. 그러면 엉뚱한 설계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우리가 시중에 돌고 있는 이런 예제만 봐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야, 저 제작하는데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저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쥐뿔도 모르는 애구나. 이런 예제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은 왜 똑같은 예제를 만들어서? 왜냐면 시중에 이런 예제가 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왜 이 바깥에 라운드를 이걸 줬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가공할 건데? 가공이야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 놓고 보라고. 이거를 이렇게 둥글게 할 거면 여기 끝에 안쪽을 다 가공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다 맨질맨질 하잖아. 똑같은 재질이잖아. 똑같은 텍스처잖아. 텍스처가 똑같아야지. 이쪽 텍스트하고 저쪽 텍스트하고 다르면
제품으로 그걸 딱 봤을 때 그게 보기 얼마나 흉한지 알아요? 시중에 그 교재 만드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시중에 기출 문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왜? 어쨌든 그 큐넷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전산환경 기계 설계 산업기나 설계를 시험을 보러 갔지만 시험 문제 못 갖고 나오잖아. 그거 갖고 나오면 실격이잖아. 제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큐넷 홈페이지 가도 큐넷에서 시험 치르고 나면 기출문제를 공개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저는 지금 의문인 게 시중에 돌고 있는 그 수많은 교재들이 기출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보고 온 애한테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그려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걸 복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험 보기만 해도 정신없는 학생이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갖고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예제문제라고 해요. 비슷한 형태를 재구성한 예제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 왜 마치 그 문제가 실제 나왔던 것처럼 기출문제라고 해요. 뭐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는 암암리에 그런 얘기 있어요. 거기에 문제 출제자로 일하셨던 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교재에 만드는 데다가 넘긴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지. 몇 회차, 무슨 문제 출제한 강사가 실제 출제했던 문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밝히지 않잖아. 그런데 왜 시중에 있는 그 돌고 있는 문제, 기출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 뭘로 믿어? 출처도 안 밝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실제 이제 전산경기도 기능사의 시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시중에 돌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거 보면은 설계를 15년 이상 했던 제 입장에서는 야, 이 새끼들 설계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아니, 설계도 할 줄 모르는데 니들이 왜 어떻게 이 설계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고 거기에 관련된 교재를 출판을 하고 있는 거지?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가공 시퀀스를 보면 지금 제가 전개한 이 가공 시퀀스를 보면 여기에 그 알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아니 근데 만들 수는 있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캠이잖아요. 옛날에선 선반에서 저 알 가공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선반에서 만약에 선반으로 여기를 깎겠다. 이걸 깎겠다라고 하면 여기 알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반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이게 순수 가공품이다 그러면 선반에서 할 때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설계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 추세에선 이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선반 가공으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선반 가공으로 다 끝내겠다라고 해도. 왜냐면 요새 캠이잖아. 요새 누가 선반 수작업으로 돌려. NC캠 쓰지.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자동캠 정도는, 자동 선반 정도는 쓰잖아요. NC 기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치 제어가 가능하니까 요 라운드를 사람이 일일이 저걸 라운드를 잡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잡잖아.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부담되는 행위가 아니다. 가공이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이 알을 가공을 할 거면 여기도 다 가공으로 쳐야 돼. 그게 나아. 그럼 텍스처가 똑같아지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 알 굳이 줄 필요 없는 알. 설계적으로는 줄 필요 없는 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저거는 이제 요 부분의 가공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가공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물로 제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알은 없어야지. 그게 맞으려고.
자, 그리고 이제 해결 안 된 거 뭐 있어요? 이제 여기 R이잖아요. 그건 이제 선반에서 추가적으로 R 가공을 해요. 네, 이거는 선반 R이에요. 이건 주물 R이 아닙니다. 여기 R, 그 다음에 여기 R은 주물 R이 아니고 선반 R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예, 약간 피곤한 거죠. 예, 돌려 깎아야 되니까. 툴의 궤적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쓱 라운드를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니까 피곤해요. 여기는 안 피곤하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외측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데에 들어가는 R을 뭐라 그래요? 필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측으로 이렇게 들어간 데에서 있는 R은 뭐예요? 필렛이 아니라 라운드라고 하죠. 여기는 못 깎이고 여기는 못 깎기가 아니에요. 못 깎기는 모서리가 발생을 하고 발생된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게 못 깎기예요. 여기는 모서리가 발생을 하면 안 되죠. 발생하는 순간 이미 깎였기 때문에 저기 둥글기를 못 줘요. 근데 요건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못 깎기라는 용어 자체가 솔직히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바깥쪽은 못 깎기라고 하는데 이쪽은 못 깎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가면은 영어로 그냥 필렛 그 다음에 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저 새끼들이 전문 용어로 유식해 보이려고 저렇게 일부러 영어를 섞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어로는 구분이 되니까. 여기는 필렛, 여기를 둥글게 치면 필렛, 여기를 둥글게 치면 뭐 라운드. 그럼 라운드는 좀 편한 게 뭐냐면 그 라운드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R이라고 해요. R. 실무에서는 라운드라고도 얘기 안 해요. R. 내부 R이라고 불러요. 거기 R 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라운드 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기 R 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툴이 처음에 되겠지만 툴의 끝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면 돼요. 툴 끝이 그 필렛이 가 있으면 돼요. 툴의 형상이. 그러면 저 라운드는 자동적으로 가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필렛은 어떻게 해요? 깎을 때 툴의 궤적이 둥글게 가줘야 돼. 그래서 좀 필렛이 좀 가공하기 좀 어렵죠. 선반에서는. 근데 요새는 캠이니까 캠으로 가공하면 저 필렛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V벨트 풀리의 가공은 이런 시퀀스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거쳐서 가공이 된 게 결국은 이 내용과 부합을 하는가를 우리가 측정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러려면 실제 도면에는 이 내용이 기입돼야 된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V벨트 풀리의 전체적인 가공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지울게요.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택하는 건 중요한, 이거 지우기 전에 중요한 거. 절대 이거 아니다. 이거 어디서 불러먹다 온 건지, 이거 이렇게 자꾸 이 흔들림을 이렇게 직선하고 일직선을 딱 타게 근본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기하용처의 근본도 모르는 거야. 근본도. 진짜 이 시중에 돌고 있는 이 답은 진짜 기하용처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작성을 한 거예요.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전부 다 이 내용들은 그 사람들은 기하용차를 몰라. 안다고 볼 수가 없어. 근본도 모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를 기입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요 표현된 형태는 다 맞는데 여기가 절대 이렇게 일치하면 안 돼요. 이 직선하고 일치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케이스 뒤에서 말하는 측면이란 내 측면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V벨트 풀리의 기하공차는 다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 기어 슈퍼기어죠. 슈퍼기어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다 찍고 나니까 2시간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